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며칠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이 좀 그 화제 내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두 개를 더 올렸더라고요. 네. 7시 그리고 방금 20분 전에도 하나를 또 올렸는데 7시와 8시 상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라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께 묻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부동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요. 또 다른 거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퇴직금 꼼수의 철퇴를 이제 놨다라고 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뭐 SNS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더 그렇다라는 건 눈에 띄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SNS를 열심히 하는 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다스러운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강하게 푸시를 했을 때 실제로 잘 되고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대통령의 공으로 많이 돌아가고 대통령이 빛나기 때문에 확실히 리턴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맞고 다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캄보디아 건 같은 경우에 좀 미스가 좀 났던 건데 그런 식으로 또 리스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또 단순히 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또 메시지의 톤 앤 매너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무적으로 좀 섬세하게 조율이 되면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뭐랄까요? 뭐 지금까지는 뭐 아주 크게 미스난 건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이런 전략을 유지한다고 하게 되면은 또 어딘가에서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와대 차원에서 한번 조금 점검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무적으로 어떻게 다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톤 앤 매너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할 때 이 얘기의 수위 있잖아요. 표현 수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폐가망신 뭐지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게 되고 같은 문제를 캄보디아 문제를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얘기해서 할지는 또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잖아요. 표현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단어 선택 같은 것도 대통령이 이 단어를 썼다 안 썼다 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저번에도 이 또 유치원생 논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치고 받으면서 뭐 5,000피 그렇게 해서 뭐 쉬운 거였으면 부동산 왜 지금까지 못했냐 이런 식으로 태클 거니까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근데 굳이 그러니까 야당의 수석 대변인이 논평한 거를 대통령이 직접 또 언급해주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저쪽 올려쳐주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굳이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대거래하는 모양새는 대통령이 할 때 굳이 직접 보시긴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네 SNS 소통은 하는 게 당연히 좋죠. 네, 저는 안 하는 건 훨씬 낫다. 뭐 근데 아까 이런 거죠. 윤석열도 도어 스태핑 계속 했으면 좋았겠죠. 도어 스태핑은 원래 좋은 거다. 도어 스태핑도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좀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도어 오히려 스태핑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가 크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계속 유지를 하되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불편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도어 스태핑 한다고 선언을 해놓고 나서 막 불편한 질문 나오니까 막 가버리고 무시하고 뭐 무슨 뭐 로퍼를 신으니 슬리퍼를 신으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더 부각되면서 윤석열이 이제 그걸 감당할 깜냥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하면서 면을 구긴 건데.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하는 거 소통은 당연히 좋은 거죠. 그 소통의 이 질과 양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조율되면 금상첨화다.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여권 관계자한테 물어보긴 했습니다. 대통령이 요새 왜 이렇게 특히나 눈에 띄게 많이 올리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부동산 이슈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금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가장 큰 스피커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답답해서 내가 뛴다 답내띠로 보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답내띠라는 말이 있습니까? 요새가 아니라 원래 좀 온라인에서 유명한 말이긴 한데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이 문제만은 지고 가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 계곡 이슈, 계곡 정비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5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조롱도 사기도 했었고 본인이 받기도 했었고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된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아주 강고한 의지라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내용을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튼 대통령은 굉장히 진심으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의총 분위기가 어땠어요? 의총 분위기는 성일종 의원의 말간 달린 좋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걸로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좀 방어해 보려고 애쓰다 가신 것 같은데 네, 좋았으면 그런 기사가 안 나왔겠죠. 네, 애초에 그랬으면 지금 뭐 조광한 최고하고 뭐 정성국 의원이나 그런 설전도 없었을 거고 정성국 의원도 오늘 뭐 또 해명도 또 추가로 내놓고 했을 텐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애초부터 원래 싸울 것 같은 의총 분위기였던 거고 그런 이 뭐랄까요? 이미 거기 많은 기자들이 백브리핑 기다리려고 뻗치게 하고 있었고 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아무리 비공개 의총이었다고 한들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좀 명구스러운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장동혁 대표 재심 투표는 안 하는 걸로 어제 결정은 났어요? 의총이 명확하게 결정이 났다라기보다는 대체로 그런 분위기로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예, 할지 말지를 안건 올려서 표결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대세는 안 한다. 대세는 안 한다.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쪽도 사실은 하게 되면 뭐 썩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묘한 게 이거를 하자고 한 사람이 이제 대한과 미래 쪽에 이제 김용태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고 또 이미자 의원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이미자 의원이 받은 것 때문에 또 약간 좀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왜 받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로 장동혁 대표한테 잘 나오려면은 정말 이 투표를 해서 압도적으로 이 재신임이 나온다. 이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부결이 혹시라도 가능성 낮지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가결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재신임이 많이 나오더라도 뭔가 표가 애매하게 나왔어. 재신임 반대한 쪽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를 보여주는 순간 사실은 저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한계 쪽에 좀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친윤계는 굳이 이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친한계 같은 경우에도 소장파가 얘기하는 걸 바로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 지금 짠물 구성에서 친한계 쪽 파이가 별로 작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굳이 재확인함으로써 우리 세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를 다시 확인해줘 봤자 오히려 친한계가 스스로 자충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또 이 친한계 쪽에서 사실은 받기 좀 모호하다. 어차피 그걸 안 되는 카드다. 네. 네,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사실 눈여겨볼 부분이 경찰 수사로 털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의 당계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니까 나는 정말 그러면 결백하고 이것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는 상황으로 증명을 해보자라는 식의 판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포인트로 보이고요. 물론 실제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열어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상황까지도 일종의 패처럼 꺼내든 게 굉장히 이 상황이 아직도 수습 국면이 아니라 더 확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경고다 그게. 뭐 실제로 갈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우발적으로요. 근데 궁금한 게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궁금한데 아주 이제 장동혁 대표 보고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제 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한 10m 전번 걸어가는데 눈길도 안 줬다면서요. 오세훈 시장의 지금 생각은 뭐예요? 이대로는 나 못한다. 이대로는 나 서울시장 또 못하겠다. 이거죠. 그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경선, 예.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대로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워낙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일말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은 조금이라도 기조를 바꿔주지 않을까 했지만 그 기대가 번번이 배신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오 시장의 메시지는 경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메시지거든요. 대표 사퇴하라고 그러고 대표가 각을 세우는 거다 보니까. 근데 머릿속에 이런 계산을 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경선 이겨봤자 소용없다. 어차피.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선 이겨봤자 본선 올라가서 지면은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장 한번 지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은 어차피 이 상황에서 본선 해봤자 못 이긴다고 하면은 나중에 차라리 당이 무너지고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을 때 나는 할 말 다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사이드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되게 뭔가 양비양시 비슷하게 좀 줄을 타왔다면은 지금 이제 명확하게 사이드를 좀 정해놓고 계속 던지는 걸로 그러면 봅니다. 곽우신 기자가 보시기엔 경선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조 계속하게 되면 지금 당원 구성에서는 경선 질 수도 있죠. 지금 70대 30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 확정은 네, 확정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렇게 권고한 거고. 예. 근데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친한계 혹은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뭐 계엄, 사실 오세훈 시장은 계엄에 대한 입장도 좀 왔다 갔다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은 뭐 여튼 지금 그렇게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이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그 시당위원장이라든지 도당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공천권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작년 9월 달에 배현진 의원이 조정훈 의원과 겨뤄서 신승으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친한계 인사
인사로 꼽히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당권파들의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배현진 의원을 서울시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여기에 대한 일종의 뭐 긴장감과 그리고는 뭐 걱정 같은 것들이 섞여서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가 세게 나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권파의 어떤 오세훈 제거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혹은 본인들한테 더 유리한 본인들이 더 코드가 맞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서울시장 위원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경원 의원이요? 꼭 나경원 의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아닐 수도 다양한 있다. 사람들을 띄우고 있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신동욱 의원이라든지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서울에도 국민의힘 의원인 분들이 꽤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좋다라는 평가를 국민의힘 안에서는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어제 단톡방 팠더라고요. 네, 언론 기자들을 단톡방. 향해서.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그쪽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나경원 의원이 원래 서울시장으로 강하게 좀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기류를 바꿨다 기조를. 이분이 이제 계속 모든 선거마다 이제 자기가 어떤 선거 나갈지를 고민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난가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원래 서울시장 쪽이 강했는데 당대표 쪽으로 트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경원의 빈자리를 그럼 누가 메울 것인가? 누가 이제 오세훈과 겨룰 것인가? 이게 또 각수전이 되겠죠. 그렇다. 뭐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직은 정리된 것들은 아니어서 네.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만은 항상 안 좋은 방향으로 예측했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맞았던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나쁜 어떤 예측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치가 더 나빠지는 민주당 상황. 입장에서는 뭐 오세훈 시장 안 나오고 다른 사람 나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국 정치로서는 누가 참 알겠어요. 안타까운 뭐 상황이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한답니까? 토크 콘서트 말고. 더 콘서트 말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사실은 정할 능력도 없죠. 그러나 토크 콘서트는 표 다 팔렸답니까? 아, 그게 분명히 8분 만에 전성 매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표 좀 있던데요. 예, 나중에 보니까 몇백 석 좀 있던데. 환불된 건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냐면은 이 아이돌 팬덤하고 좀 비슷한 건데 화력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한 사람 단체에 4매까지 예매를 일단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통장 입금으로 걸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11시 59분까지 입금을 하지 않으면은 다적으로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할 수 있는 최대로 다 예매를 걸어놓고. 아, 요즘 예매 그렇게도 해요? 아, 예, 왜냐하면은 이게 항상 이 무슨 가수나 아이돌이 어디서 공연을 하는데 몇 분 만에 매진됐다가 주요하게 나가는 기사거리잖아요. 사실 이게 또 약간 경쟁이 좀 있습니다. 팬덤별로 화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팬덤도 일단 매진을 띄우겠다라고 해서 8분 만에 일단 매진을 치고 그 다음에 실제 입금은 이제 갈 사람만 입금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몇백 표 정도 좀 더 풀렸던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뭐 근데 규모에 비하면 뭐 그래도 많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외상 걸었다 펑크난 거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예. 그죠. 예약을 걸었다고 보시면 돼요. 외상까지는 아니고. 외상은 아니고. 예약. 외상은 좀 구시대적 용어이긴 하죠. 아, 뭐 일단 이제 가안으로 잡아놓고 예, 노쇼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예.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는 걸로. 네. 그래요. 아무튼 근데 토크 콘서트 외에는 지금 그 계획된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거 외에는 뭐 얼마 전에도 친한 게 뭐 어떤 사람이 불러갖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 그래서 약간 무소속 출마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신빙성은.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 건 맞죠. 근데 아직 확정은 못했다. 그래요? 네, 무소속 출마를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사실 법적 싸움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가는 거거든요. 법적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또 이제 무소속 출마는 접는 거고. 일단 이 두 가지의 큰 분기점에서 정해야 되는 게 아직 못 정한 것 같고 만약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어디 나갈 건데 나가고 하게 되면은 기조가 무엇인가. 사실 예. 그럼 만약에 출마는 어디로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특성상 뭔가 선당후사하거나 백의종군하는 식으로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 큰 그림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면 진작 이런 정치를 안 했을 거기 때문에. 험지로는 안 나갈 거다. 네, 그래서 약간 뭔가 이제 그 같은 파이 내에서 싸우는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전하게. 그럼 어딘데요, 거기가? 뭐 대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서 수도권 쪽 나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대구도 사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험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이번에는 정적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권하는 사람들은 꽤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권했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동훈 전 대표의 결정이 없는 상황인데 물론 아직 6월까지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이 사실 이런 결단을 할까에 있어서는 좀 의문스러운 게 지난번 당대표 그러니까 대선 경선 떨어지고 나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야 된다라고 권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패배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합쳐져서 안 나갔던 게 있어 보입니다. 이건 뭐 제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나갔다면 사실 지금처럼 제명이 되거나 정치적 위기를 막는 상황들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을 주변에서 들어보면 본인은 당선될 자신은 있었지만 이번엔 안 나간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정치적 판단의 종합들을 보면 과연 이번에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낄끼빠빠가 안 되는 분이에요, 약간.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하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이대로 당선 조용히 가능성이- 잊혀져도 어차피 끝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타이밍인 것은 분명하고 다만 승부수를 띄운다가 되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뭐 그냥 여의도 기자가 봤을 때 최악의 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 하는 게 최악의 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가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기회가 올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근데 어제 신지호 전 부총장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잡았던 감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최종 단계 아마 결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까지 다 보고 나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 시간이 꽤 걸리겠죠. 좀 결단을 내리려면 시간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친한게는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조금 더 관망하지 않을까? 근데 시간을 흐르게 둔다고 한 전 대표한테 그러니까 유리하게 갈까 싶긴 합니다. 국힘이 자격 공천할 여지를 시간적 여유를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수를 본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공천이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합당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합당 반대론이 더 갈수록 거세지는 것 같은데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핵심이요? 예. 뭐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정청래 대표의 사심이 여기에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그러니까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 반대파의 핵심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지방선거를 앞둔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그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강하게 아주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요. 8월 달에 전당대회에 있어가지고는 정청래 대표가 재선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예측들은 꽤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사인데 이제까지는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갔다 오자마자 3프로 TV에 나와서 당대표 관련해서 로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안 나간다고 명확하게 말을 하면서 당대표 선거를 안 나간다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정치인의 문법이라면 그 정도면 나간다 혹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야 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합당 논의가 결국 합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양쪽 모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당원 투표는 무조건 하게 돼 있잖아요. 투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포기할 거다. 이렇게 그럴 수도 보십니까? 있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워낙 지금 갈등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지방선거 그러니까 할 거면은 결국 목표는 지방선거 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단일 후보로 내가지고 그 지역구들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플랜일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당원 투표를 거치려면 지금 거쳐야 될 단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최고위에서부터 지금 갈등이 노정되면서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갖고. 근데 전당원 투표도 안 거치고 포기하면 더 치명타일 텐데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정 대표의 여론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대로 강행을 하게 되면 또 그 역풍이 또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고관여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당 반대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고 그렇긴 한데 실제로 전당원 투표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기는 합니다. 합당 여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러 여건들이 다 지금 도움되는 여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마이너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 이 합당을 찬성했던 여론조차도 이렇게 합당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합당해봤자 오히려 뭔가 시너지도 안 나고 서로 피해만 본다. 이럴 거면 일단 미루자라는 게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신장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신장식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날 바로 연락해서 바로 그날 보자고 해서 만났다는 일종의 번개였잖아요.
그렇게까지 급하게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결국 그 부분이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계속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다른 생각 이꼴 사심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을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아주 공개적으로 하늘 안에 두 태양이 없다라는 식의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는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좀 더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합당을 반대하는 인사들의 이야기는 아까 가구신 기자의 말처럼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라는 식의 말로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꼴 지금 어떤 명분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을 지금 빠르게 하지 말고 그럼 논의를 좀 천천히 다 한 다음에 대차 대조표도 맞춰보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서로 논의도 하면서 시간을 좀 뒤로 미루자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자라는 것까지는 뭐 일종의 그 당대표로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얼마 전에 다른 데서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황운하 최고가 BBS 라디오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기사들은 사실은 그 공동대표 쪽에 많이 방점이 찍혀 나왔는데 제가 더 눈여겨봤던 거는 배려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후보 경선에서. 당원 비율이 20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경선하게 되면은 혁신당 출신 후보들이 다 필패하게 되니까 뉘앙스를 보게 되는 맥락상 그러면은 민주당한테 다 몰아주는 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혁신당 출신 경선에 지선 나가는 후보들은 조금 뭔가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지분이지 뭐. 예, 그 지분 요구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선 준비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한 요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분란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를 앞두고 합당하겠다고 하면은 당직자들 그 이제 계승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같이 합치자고 해도. 근데 지금 이게 뭔가 계속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치게 되면은 진짜로 오히려 그 파열음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짜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기류가 이제 반대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합당의 의지를 가지고 뭐를 하더라도 절차 예를 들어서 차근차근이라는 게 하루 이틀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게. 근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뭔가 급했다는 것이 좀 거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그러니까 합당의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무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뭔가 본인에 대한 워낙 신뢰도나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승부수를 띄운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데랑 그러니까 이제 미략이라는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겠느냐. 그러니까 그 맥락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의 의구심도 나오는 거잖아요. 정 대표가 지금 아무리 저 당원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거고요. 다 당원들의 뜻대로 할 겁니다. 저는 합당을 그냥 이제 제안만 한 거지 이건 시작이고 선언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합당을 그러면은 최고위를 안 거치고 바로 조국 대표에게 제안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한 해명 없이는 그 신뢰가 회복하기 어렵다. 그게 풀리지 않고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도 푸시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외부 통합하려고 다 보니까 오히려 내부가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좀 공개적으로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수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올라가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걸 계기로 이제 그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1인 1표제 막 추진하고 하더라도 이제 뭐 이래서 약간 우회적이고 완곡한 그러니까 그 제동을 걸더라도 좀 약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 바뀌어 버린 양상이 좀 이렇게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의 합당과 관련돼 있는 절차를 이제 내일 밝겠다라고 밝히면서 최고위 브리핑을 좀 했었는데 이제 뭐 기자들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묘한 뉘앙스라고 생각해서 좀 눈길을 가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29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 간의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합당 미락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라는 정치권에서 파장을 낳은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윤리 심판을 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는 말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었지만 과거에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건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당시에 지시했는지는 몰랐었지만 비공개로 지시를 한 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감찰이 지시됐었다. 그런데 뭐 이거 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걸 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런 것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뭐 내일 뭐 수요일 날 이제 한동수 이제 전 대검 감찰부장 오시면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난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도 상체에 소금 뿌리고 그러세요? 네.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보니까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만 항상 말씀을 하세요. 네.
뭐 항상 말씀해 딱 한 번 했지. 네. 여튼 그렇게도 혹여나 문제가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던져놓은 것들을 어떻게 각자 수습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논란을 지켜보는 조국혁신당의 심사는 어떻답니까? 상당히 불쾌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신장식 의원이 뭐 나름 다 표현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당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혁신당은 사실은 자력으로 지금 지선을 치를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지율도 워낙 안 나오고 호남을 제외해 놓고 나면은 자력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 다른 데서 뭔가 이제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배출하려고 한다면은 선거연대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혁신당 안에서도 이제 자강해야 된다라는 쪽과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류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하자라는 여론이 조금 더 커지는 분위기였다고는 하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그렇기는 한데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을 해줘가지고 또 어서 그리고 이거 좋다 이렇게 하면서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제안을 받은 쪽에서는 큰 뭐 그게 분란이 드러나지 않는데 제안을 한 쪽에서 막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불똥이 혁신당 막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당은 그냥 뭐 제안 줘가지고 땡큐 우리 좀 논의해볼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너네가 뭐 토지 공개념을 해서 뭐 사회주의니 뭐 어쩌니 뭐 해가지고 이상한 색깔론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혁신당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혁신당이 또 자초한 모양새도 있고 혁신당이 잘해서 확실하게 지분도 있고 뭔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민주당에서도 이렇게까지 반발이 컸겠습니까? 뭐 이거저거 단순하면 혁신당의 지지율이 10% 넘었어 봐요. 지금 이렇게 전개됩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게 지금 성비 문제부터 정리대로 정리된 게 없잖아요. 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아무튼 두 분이 예상하시기에는 합당이 불발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밀어붙여서 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어려울 것 같다. 예.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박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이대로 푸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발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두 분 전망대로 불발이 되면 아까 신장식 의원한테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조국 혁신당에는 불발된 이후에 지선판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조국 혁신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는지가 핵심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남에서의 경쟁이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의 경쟁을 뭐 굉장히 세게 붙는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후보를 선거연대하거나 혹은 단일화하기에도 어떤 후보를 낼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텐데요. 설사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민주당이 나쁜 일이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기 효과를 통해 가지고는 그 당에서 경쟁을 하고 우리 당에서 소위 말해서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구태적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경쟁이 일어나는 게 우당이라고 하는 당에 대해서 꼭 나쁜 일이냐 이런 식의 말까지 하는 걸 들어서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대차 대조표는 좀 계산이 되어 있지 않나 사실은 싶습니다. 관전포인트로 호남에서 만약에 불발이 된 상태에서 호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판이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설사 지더라도 그게 손해냐라는 게 아주 냉정한 이야기의 합당 반대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혁신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방선거 때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만약에 연대를 하거나 혹은 합당하게 된다면 그럴 필요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약간 너네랑 합당해서 이득이 뭔데?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 혹은 선거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나 지난번 총선 때 보셨던 뭔가 민주당 진영의 전체적으로 이익을 느끼면서 파일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걸 증명을 못한다고 하면 이 3년도 너무 길다라는 구호가 이 4당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당은 3년을 가기도 너무 길었던 당이다. 정리하면 되는 거고.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합당파 의원들은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좋게 싸우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굉장히 날선말로 서로를 비난할 텐데 과연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 우려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미 감정이 상하기 시작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가지고 이제 색깔론으로 공격을 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뭐 같이 사회주의 이런 얘기하면 토지 공개념 예전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얘기 다 했던 내용들이고 이해찬 전 총리도 다 토지 공개념 얘기했던 내용이고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규제 드라이브 걸거나 개혁 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 밑에는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가치 추구적인 부분들이 깔려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위헌이고 합당은 뭐가 큰 문제가 발생한 것도 뭐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가 이게 사실 이분이 항상 말로 시끄러웠던 분인 거잖아요. 지금이야 뭐 약간 포지션 때문에 굉장히 올려쳐지는 측면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 이 흑역사 꺼내야 되니까 밥하는 아줌마부터 해가지고 뭐 삭발부터 해가지고 보수 여전자로서 태극기 흔들었던 것부터 해가지고 그 주변의 당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막말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 뭐 한두 번 문제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모든 있던 당에서 다 뭐 안철수의 정치 생명 걸다가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잘 갈아타가지고 있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말,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 향해 비판할 거 있으면 하고 그런 것들이야 본인의 정치적인 자유고 그래도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또 밖으로 또 막 이상한 말 하는 거는 이건 좀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싸울 거면 엄정하고 깔끔하게 잘 싸워야 그게 토론으로 승화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막 깎아치고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대화가 필요해. 그죠? 네, 뭐 어젯밤에 만났다라는 말들이 있던데요. 그 대화의 진전이 어디까지 됐는지 누구누구가 만났대요? 당 대표가 이제 일부 최고위원들 만났다라는 건데 예, 좀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애초에 그 대화를 좀 많이 하고 내놓았으면 그러니까요.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은 계속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당원 투표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이나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논란에 미치는 이제 뭐 판이 또 약간 또 조절이 되겠죠. 그 점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